이번 시간에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제가 좀 빨리 올리려고 하다가 이건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올리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 보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들을 좀 볼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부동산으로만 계산하면은 조금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주식 시장에서의 과열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 장점과 단점을 먼저 볼게요. 장점은 수도권의 과열을 임시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2월 달에 대책이 있었고 5월 달에 대책이 있었는데 수도권 과열이 자꾸 규제를 피해가면서 메뚜기 떼처럼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 이거를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인천까지 그냥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대전, 청주까지 다 차단을 해버리면서 어떤 투기 수요를 조금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 투기하면 내가 또 차단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규제를 걸었고요. 또 이제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 과열을 차단했잖아요. 2년 동안 거주하게 하면서 그거 외에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과열을 차단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이나 잠실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기 직전이에요. 뭐 오르고도 있었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탄천이라고 하죠.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를 사전에 딱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실거주 2년 할 거 아니면 애초에 못 사게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청담, 대치까지 다 묶여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종부세율 인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15억 이상의 좀 부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좀 큰 데미지를 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갭투기 경고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너희들이 이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어딘가에 갭투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동산 대책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여기를 경고시키겠다. 어차피 투자를 하고 나오면 빠져나온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대책이 그보다 더 빠르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경고를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은 뭐냐면 우선은 규제를 세게 하려다 보니까 실거래 수요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실거래 수요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 전세 끼고 매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주택자도 있겠지만 1주택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없는데 이쪽을 조금 전세 끼고 사서 좀 투자를 해볼까? 여윳돈을 좀 던져볼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조금 더 대출을 더 늘려서 한번 새로운 집, 2주택을 한번 사볼까 했던 실거래 수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전세인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좀 여윳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새 집을 하나 사볼까 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실거래 수요가 굉장히 막혀버렸다는 거고, 이 실거래 수요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집이라던가 수도권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세력들이 많이 막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 대책도 없어요. 우리가 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수요를 막아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세를 끼는 갭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대책에 전세를 낀 갭 투자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없으면서 결국은 차단한 지역들 바깥으로 또 이게 활개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 서울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전세 끼고 사들이는 건 가능해요. 지금 말한 삼성, 잠실, 대치, 청담 여기 빼고는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규제는 없었다, 이런 거였고, 전세를 없앨 수가 없는 한 이 전세 끼고 사들이는 방식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전세를 지울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월세를 몰아낼 것이냐, 그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대출을 규제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출을 규제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았다는 게 장점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서 대출을 끌어서 사는 사람들의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걸 막았다. 이거는 장점.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생계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대야 되는 사람들의 수요까지도 막아버렸다. 이제는 가능성은 낮아요.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동안은 조정대상 지역이라던가 투기과열지구가 요렇게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이 된 게 서울 전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경기 전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오를 지역 빼곤 다 그냥 걸어놨어요. 인천도 전 지역으로 다 걸었습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실미도도 걸렸다고. 실미도도 예, 걸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방에서 세종시 걸려있고, 이번에 최근에 추가된 게 대전, 청주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이게 조금 더 센데요, 규제가. 여기에는 이제 경기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 뭐 성남 수정구, 그리고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이신도시, 인천의 연수, 남동, 서구, 그리고 지방의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까지. 그러니까 싹 다 오를 만한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더 규제를 바싹 조여놨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급등 지역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이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크게 본 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오를 지역들은 다 묶어놨다라 보시면 되고, 이 노란 지역 범위까지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평택, 안성 다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방으로 치면은 뭐 청주, 세종, 대전에다가 더하기 대구까지, 대구 수성구까지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역들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뭐 결론을 짓자면은 조정 투기 과열 지역에 묶어버리면 집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돼요. 집값이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거래 허가 지역이 걸리면은 요거는 이건 처음 봤어요. 이건 처음 봤는데, 삼성, 잠실, 대치, 청담은 계약서를 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함부로 거래할 수 없다. 허가를 받고 거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년 실거주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는 허가하지 않겠다. 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좀 빡센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전에 규제 내용들, 이제 대출 같은 규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더해졌다라 보시면 되는데, 대출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세금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뭐 주택 분양권은 광역시 다 전매 제한 걸었고, 결국은 살 수 있는 수요를 꽉 묶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출 여체가 상당히 많이 막혔어요. 이 가계 대출이. 그래가지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는 한은 결국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어디 다른 데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규제 내용을 보자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가 주택 담보 대출이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법인이든 이제 사업자든 간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자, 법인은 전세 끼고 살아 이거예요. 전세 끼고 살아. 절대로 월세 끼고 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종부세율이 올라가는데 2주택은 3%, 3주택은 4%인데 이게 안 비싸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여기 종부세 공제라는 걸 뺐기 때문에 6억을 빼줬어요. 10억짜리를 사게 되면은 6억을 빼고 4억에 대한 부분을 뭐 3% 이렇게만 내면 되니까, 4억에 대한 3%면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냥 견뎌볼만 하죠. 10억짜리가 1년에 1200씩은 올라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 10억짜리를 사면 4%. 이제 그럼 어떻게 했어요?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3주택부터는. 이 4%는 조금 단위가 큽니다. 4천만 원이면 내가 주택을 10개 보유했다 그러면은 종부세를 매년 4억씩 내야 돼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막아놨다. 이게 상당히 조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동안은 또 이렇게 했었어요.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좀 피해 갔었는데, 그것도 과세하겠다. 너희들 임대주택으로 빼는 것도 다 막아버리겠어라고 한 거고, 양도 차익이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법인이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이것도 태클을 걸어버립니다. 법인세율 10%에서 25%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여기다 20%를 더해가지고 장기 임대주택은 그것도 빼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더하겠다 해서 최대 45%까지 법인세율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일반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정투기 과열 지구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증여세로 사는 거를 원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 때 혹시 증여세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다 막겠다라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9월부터 다 이게 나오니까 아마 9월 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제 지역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을 시키겠다.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담보대출 받고 들어오는 거는 6개월 내에 이사 와라. 실거주 해라. 실거주 아니면 담보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보금자리론 받으면 무조건 3개월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 해라. 위반하면 대출금 다 빼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조금 센 거죠.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이제 조금 갭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도 모든 규제 지역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버려라. 그리고 전입을 해라.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을래, 규제 세게 받을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내가 전세 끼고 사겠다. 어차피 전세 비율이 더 높은데 담보대출 받아봤자 40%고 전세 끼고 사면은 뭐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버린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세요라는 걸 유도하는 건가? 요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었어요. 갭 투자도 방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투기라든가 투기 과열지구의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에는 그 사람은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너 월세 살아라. 그러니까 월세 살고 투기 과열 지구에 아파트 구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 대출 받아서 사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이제 투기나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전세 대출 무조건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인 겁니다. 굉장히 조금 이걸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비율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것보다 돈 없는 사람이 투자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갭 투자 전세 보증금 한도를 2억으로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하는 전세 대출 보증 한도 2억으로 낮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전세로 들어갈 만한 집이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안에서는 좀 들어갈 집이 많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를 보는 거고요. 자, 재건축을 보면요. 수도권 투기 가열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합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 한마디로 재건축 당첨되고 싶으면 그 집에 2년 동안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못 살면은 안 주겠다. 그러면 너는 이제 집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게 현금 청산이 있어요. 재건축도. 그러면은 현금만 받고 나가라 이건데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그럼 유리한 거냐?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재건축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집으로 받아서 그 집이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하고 나서 2년 살고 되팔았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그걸 못하고 현금 청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고요. 또 재건축에 대해서 또 뭘 걸었냐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걸 걸었어요. 이제 본격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이제 강남을 기준으로 봤더니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단지 5개를 산출해 봤더니 가장 적게 나오는 데가 이제 2억에서 2억 2,8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세게 나오는 곳이 6억 3천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 부담금을 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재건축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내가 다 쪽쪽 뽑아 먹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강북에 있는 경우는 좀 단지마다 다른데 조금 1,000만 원에서 1,200,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한 2,000에서 4,000. 뭐 요 정도 아니면 좀 낮은 데는 60에서 210 요 정도로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2020년까지 서울에 7만 호 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거지. 확보한 다음에 이제 짓고 분양을 하면 한 2027년쯤 될 겁니다. 향후 7년간은 공급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는 보시면 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는 연평균 25만 호 알파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쪽은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정책들을 보니까 4만 호 정도라던가 유휴 공간에서 1만 5천호로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고 도심 내 유유부지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막 그냥 예전에 있던 거 정책 다시 한번 말해준 건데 서울에 부지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부지 구해봤자 아마 공공임대로 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하는 물량은 적을 거고 결국 분양하는 물량이 재건축 빼고는 없는데 재건축도 막아버린 상태.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수요는 계속 나올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갭투기 하는 사람, 저 갭투기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만약에 저한테 이제 국가에서 시키겠죠. 야, 어떻게 하면 서울 집값 잡을 거야? 경기 집값 잡을 거야? 갭투기 어떻게 잡을 거야? 시키면은 6개월 안에 잡을 정책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한테 그런 걸 의뢰할 일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봤을 때, 자, 그럼 갭투기들의 전략을 제가 이렇게, 이게 노출하면은 그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러겠죠. 야,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하면 돼. 요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요런 아이디어를 내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갭투기를 이끄는 선동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 뭐 규제를 피해서 하면 되지. 왜냐면 이미 이거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로 또 돈을 벌라고 하지 다른 걸로 돈 벌라 하겠습니까? 결국 안 합니다. 결국 이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고 결국 어딘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자금이 1100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투자하고 싶은 돈이 있는데 지금은 잠시 지금 증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증시로도 좀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면서 양쪽을 휘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조금만 증시로 왔더니 증시가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시로 온 돈이 끝을 향해 간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증시로 쏠린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정말 이제는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또 아니면 규제가 없는 방법, 전세 끼고 집 사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또 집값을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유를 한번 갔었죠. 순환매 했죠. 우선주 올렸죠. 방산주 올렸죠. 그게 뭐냐면 증시시장의 끝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동시에 다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유튜버들이 말하고 있는데 집값이 그럼 증시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결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부동자금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갔는데 살 방법들이 여러 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막힌 거 빼고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쏙쏙쏙 들어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자, 규제 지역은 좀 전략이 다른데 규제 지역은 이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분양권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전세 끼고 투자하면 돼요.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나는 대출 필요 없다 현찰로 받겠다 전세 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아니면 실수요들은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월세 살고 나는 월세 싼 데 살면서 규제 지역에다가 한 채 마련하겠다 대출 받아서 아니면은 뭐 전세 끼고 집 사겠다 이런 전략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실거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1주택자를 좀 막으면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1주택자는 좀 살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로 살면은 돈 안 나가도 될 거를 더 많이 나가게 하고 규제 지역에 집을 이렇게 사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건데 그 부자들을 막기 위해서 1주택자들까지 좀 피를 보게 하는 이런 좀 정책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보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5천만 원이면 널려 있고 광역시도 가능하고 1억 정도면은 뭐 가능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 1, 2억 정도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갭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한 10억, 20억씩 벌다 보니까 이제 뭐 하냐면 1억 갭 상관없어. 한 20개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냐면 중과세 까짓 거 맞지 뭐. 중과세 맞고 대신에 중과세 맞으면 한 45%에서 50% 내야 되니까 원래 사야 될 거보다 2배 더 사자. 2개 더 사자. 그러면은 10개 살 거 20개 사고 20개 살 거 40개 사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중과세 맞고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르면 된다 이건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 지방 소액 짤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보면은 갭이 적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한 2천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먹고 하겠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려주겠죠. 돈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자, 1,500짜리짜리, 2,000짜리짜리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자, 뭐 어디 지방 찍어주겠죠. 어디 지방에 한 인구 30만 도시 위주로 막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2천만 원이면 사요. 자, 그러면 뭐 사고 파는데 수수료 뭐 한 300 정도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양도세 250만 원 면제 받아서 수익 내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한 채당 이러면서 자, 한 채당 자, 1년에 하나씩 파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액 투자자들한테 지방 소액 짤짤이 시키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규제 지역이라든가 광역시 1억 갭짜리 짤짤이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죠. 자,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이 보급률이 어떻게 보면 결국 집 가격 상승이란 게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다 100이 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세종시는 110%인데도 집값은 막 올라요. 대전도 이제 101밖에 안 됐는데 뭐 경남이라던가 경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울산도 조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도 104, 부산 103이니까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101이에요. 여기는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101이에요. 공급이 아주 많이 뿜어내지지 못하면 경기도도 아슬아슬합니다. 오를 수 있어요. 서울은 오를 수밖에 없죠. 주택 보급률 자체가 이미 95.9에다가 대부분 다 헌집들이고 새 집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더 중요한 건데 새 집에 대한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굉장히 적고 애초에 주택 보급률도 적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냐?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고요. 자, 작년 기준 대비 5월 달에 전세 가격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냐면요. 세종이 9.8% 상승하고요. 대전이 6.6% 상승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3%, 서울이 2.9%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경기도랑 서울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세 가격이 치솟는데 집값이 안 오르길 바랄 수 있겠느냐? 그럼 집값도 오른다. 그럼 사람들은 결국 가을에 어떻게 되겠냐? 그 갭투기를 유도하는 사람이랑 전세 가격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여러 것들이 엮이고 섞이면서 전세 갭투기를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 아마 이게 또 한창 가을에 붐이 한번 일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기 세종이랑 대전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이해 안 가요. 진짜 이해 안 갈 정도로 이러는데 요거는 좀 제끼고요. 수도권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그럼 멀쩡하냐? 그렇지 않죠. 대전 세종은 이번에 좀 약간 미쳤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규제 걸었어야 해요. 이건 규제 안 걸어줬으면 자기들끼리 폭주하다가 끝날 뻔했어요. 이거는 잘 걸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도라던가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죠. 6%가 올랐어요. 동월 대비, 작년 5월 대비. 인천도 6% 올랐고, 서울은 3.5% 올랐고. 그러니까 서울도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건데, 경기도랑 인천이 너무 심하게 올랐어요. 최근에. 잘 걸었어요. 규제 잘 걸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상승 폭은 줄일 수 있지만, 상승이 하락으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부동산 역사상 막 서브프라임 같은 게 터지지 않는 한은 잠시 멈춤이지 이게 막 하락으로 전환되긴 쉽지 않아요. 근데 지방은 또 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도권 정도는 그렇게 하락으로 가기가 어렵다. 광역시도 생각보다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을 하자면은 분명히 이 갭투기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규제를 피해서 어딘가로 모를 건데 분명 서울 수도권과 가까운 어느 지역을 찍어서 물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저기 천안, 뭐 아산, 탕정, 뭐 아니면 뭐 충주, 뭐 조금 가깝다 싶은 애들은 다 찍어 볼 거예요. 청주까지 막혔으니까. 자, 막혔을 거고 다시 그럼 어디 가겠어요? 자, 지방 짤짤이 한번 돕시다라고 하면서 뭐 전북에 하나, 전남에 뭐 한두 개, 경남에 한두 개, 뭐 울산 한번 다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강의료가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갭투기 강의가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있고 VIP 회원들은 돈 되게 해줘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럼 조금 VIP들 좀 고액 자산가들 또 돌려줘야 되고 소액 자산가들 입문한 사람들 그래도 몇백만 원이라도 돈 만지게 해줘야 결국 자기한테 VIP 회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회원들은 지방 회전시키고 VIP들은 광역시라던가 수도권 한번 회전 한번 시켜주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딘가를 투기판을 만들어야지만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끼고 매매하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가? 이거를 막지 않으면 이 규제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 이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이 상태에서 코로나 끼고도 요 정도였는데 한 풀리고 나서 가을에 가을바람 불 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바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잡았다라고 하는데 상승 지수를 늦춘 거는 맞다. 당분간은 그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을바람 불었을 때 다시 재상승 추세를 막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주식시장에 있었던 부동자금까지 다시 다 넘어올 거니까 그때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뭐 이것도 저만의 의견인 거고 다른 사람 의견들 경우는 뭐 집값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영상도 보시면서 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집값 상승률은요, 그냥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이다라 보는 거고요. 집값이 너무 하락해도 좋지 않고 너무 폭등해도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도 좋고 여러분들 좀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도 중요하다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하나를 피력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